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러시아 혁명 배웠죠. 러시아 혁명 자체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달라 그랬잖아요. 1차 세계대전 도중에 벌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거. 그렇게 일단 두 가지 봐주시면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쭉 러시아 혁명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러시아 혁명 배우기 전에 1차 세계대전 끝나는 것까지 봤으니까, 다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모습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보려는 건데, 천천히 보도록 하죠. 1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사회와 전 세계를 정리하게 되는지 하나 남은. 근데 일단은 결과를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동맹국 대 어, 협상국의 싸움이었고, 그죠?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동맹국 라인업에 들어오는 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독일,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뭐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협상국 측에 영국, 프랑스, 원래는 러시아가 있었죠. 러시아는 중간에 빠져나갔고요. 혁명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 때문에 빠져나갔고, 오히려 미국이 원래는 이제 멀로 독트린, 뭐 고립주의, 뭐 우리 아메리카는 너 유럽과 뭐 상관없다. 서로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입장이었다가 이제 독일의 어떤 무제한 잠수함 작전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어떤 선박이 침몰되면서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이겼었죠. 협상국 측이 이겼었는데 이게 지금 1대1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여기가 이겼으니까 여기다가 무언가 요구를 할 거 아니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1대1의 전쟁이 아니고 다대다의 전쟁이다 보니까 이 진나라 동맹국들한테 어느 정도 요구를 할 건지도 이긴 나라들끼리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진나라들한테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이긴 나라들끼리 먼저 모여서 어느 정도 선에서 요구를 할 것인지 요거를 합의를 봅니다. 그걸 합의를 보려고 모였던 회의가 바로 파리 강화 회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1차 세계대전 전체 과정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나라가 프랑스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모였던 거죠. 그래서 파리 강화 회의를 여는데 여기에 그럼 어떤 나라들이 들어와야겠어요? 이겼던 나라들이 들어와야겠죠. 우리가 떠올려 보면 아까 방금 얘기했었던 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러시아는 들어오면 안 되겠죠. 러시아는 중간에 배신 때리고 나갔으니까 들어오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전쟁을 같이 시작하지 않았지만 들어오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약간 들어오긴 하지만 말은 많이 못하는 나라들이 뭐죠? 일본, 중국,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죠. 그리고 러시아는 러시아라고 쓰는 것도 좋지만 소련이라고 쓰는 게 더 좋겠죠. 아무튼 소련은 중간에 빠져나갔기 때문에 제외된다. 기억나시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긴 나라들끼리 먼저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 선을 합의 봐서 요 정도 선을 합의 봐서 이게 합의한 정도를 이제 패전국들에게 요구를 하자. 동맹국에 요구하자라는 건데 요 회의를 가만 보면 뭐 미국, 프랑스, 영국 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이 회의를 누가 주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일 목소리 큰 나라가 어디겠어? 제일 센 나라겠죠. 어디일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거지, 미국. 그래서 전쟁 이후에 유럽의 영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패전국의 식민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데 가장 목소리가 큰 나라는 미국이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가장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윌슨 대통령의 주장을 토대로 14개조 원칙이 합의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민족 자결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거는 좀 기니까 직접 써주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세계대전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니까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죠. 그래서 평화가 다시 지켜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평화는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지켜나가야지. 그래서 평화를 위한 평화를 위한 어떤 국제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고 국제기구가 필요하다. 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혹시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 정도 느낌은 들죠. 만약에 유엔이 아니라면 여기서 만들어진 어떤 국제기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의 어떤 선배급 되는 기관이겠다. 그 정도 되는.
그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도 세계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서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를 만들자라는 주장이 나온다고 하는데 또 그 주장을 하는 나라가 가장 지금 세다고 하는 미국인데 그럼 만약에 이 미국의 주장대로 어떤 국제기구,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가 이때 만들어지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이 아니라면 최소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이 이때 만들어지는 국제기구를 계승하는 거겠다. 그 정도 생각은 할 만하죠. 그 다음에 민족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의 이 자결이 뭐 설마 뭐 스스로 죽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결은 이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민족 자결주의인데 그 얘기는 어떤 민족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면 정치를 스스로 해야 돼요. 즉 모든 민족이 자신의 정치를 스스로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어떤 민족도 식민지 상태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듣기 좋은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식민지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럼 식민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그 식민지를 다 포기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 진 나라야 그런 걸 요구받으면 해야겠죠. 졌으니까. 근데 이긴 나라가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된다고 해도 가장 큰 한계점이 뭘지가 보이는 거지. 한계점이 뭐겠어요? 가장 큰 한계점은 패전국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패전국에만 적용이 된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게 보세요. 지금 보시면 1919년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제대로 적용이 됐으면 그래서 이 논리대로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있죠. 우리나라가 식민지 생활을 시작하는 게 1910년이고 광복하는 게 1945년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죠? 근데 만약에 민족 자결주의가 요 주장, 요 논리 그대로 적용이 됐으면 우린 늦어도 1920년대 초반에 독립이 됐었어야죠. 근데 독립 못 했잖아요. 45년 가야 독립이 된다고. 그 얘기는 우리가 민족 자결주의 적용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왜? 일본은 승전국이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가 이때 주장이 됐지만 이 민족 자결주의의 가장 큰 적용상의 가장 큰 한계점은 패전국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 승전국들의 식민지는 독립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런 면들을 볼 수 있죠. 이제 이걸 적용하는 이유가 패전국들이 전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를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식민지를 바탕으로 다시 힘을 키워서 다시 또 이런 행동을 할까 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 정도의 합의를 보고 이 파리 강화에서 합의한 걸 바탕으로 이제 패배한 나라들과 개별적인 조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독일과도 조약을 맺고 오스트리아랑도 조약을 맺고 오스만 제국이랑도 조약을 맺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당연히 독일과 맺는 조약이겠죠. 그 조약을 바로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해요. 왜 명칭을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지 예상이 되시죠?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그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안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다고 하는 거울의 방입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언젠가는 가야 되지 않나 싶다가도 아유 돈 생각하면은 그 모르겠어요. 저기 입장료가 비싼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뭐 오가는 비행기도 그렇고 너무 너무 비싸니까 가서 숙박도 그렇고 또 물가 비싼 나라잖아요. 사실 엄두는 안 나. 근데 이제 갔다 와본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화려하대요. 막 눈이 아프대. 위에 샹들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조명이 많다는 거잖아. 근데 또 거울들이 많으니까 그게 다 난반사되나 봐요. 그래서 되게 밝고 되게 화려하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아무튼 거울의 방인데 여기가 이제 베르사유 궁전 기억나시죠? 우리 프랑스 절대왕정 때 루이 14세 그때 이제 왕권의 상징으로 지었던 그런 궁전이죠. 그 궁전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다고 하는 거울의 방에서 이제 조약을 체결하는 게 그래서 이제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 거죠. 1919년 6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베르사유 궁전 여기서 이제 체결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다 보겠어요. 보도 경쟁이라고 하니까 기자들이겠죠.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의 결론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딱 바로 보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너무 잔소리인데 저기서 능력 있는 기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기자들보다 빨리 전달해야 될 거 아니야. 빠르고 정확하게. 그러려면 어디가 이겠어요? 어디가 있어야겠어요? 가장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죠? 이 가장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결과 발표가 빨리 나오면 빨리빨리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안쪽에 들어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빨리 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지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지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학교 생활도 그렇고 나중에 뭐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요즘 막 뭐 MZ 세대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각 규정 시간이 9시다. 그러면
뭐 9시까지만 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전까지 내가 와 있을 필요는 없다. 근데 뭐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조직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한 30분, 1시간 일찍 와 계시면요. 분명히 본인한테 소득이 돼요. 분명히.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왜냐면 이 사람은 봐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시간에 9시 시작이야.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걸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이 얘기가 만약에 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아우 꼰대 새끼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저 꼰대예요. 정말 수줍게 고백해 봅니다. 꼰대 맞아요. 꼰대 맞는데 요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조직 생활을 하든 한 30분, 1시간은 과할 수도 있겠어. 근데 한 30분 먼저 와 계시면 그러면 30분 동안 만약에 일찍 왔어. 그러면 와서 이렇게 멀거니 앉아 있을 거 아니잖아요.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 일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검토하게 된다고. 새로운 소식이 있진 않은지 아니면 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먼저 보게 된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땐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면 남들보다 조금 더 책임감이 필요한 일, 좀 더 규모가 있는 일,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일을 맡기게 된다고. 그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력이 되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분명 성장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는 요즘 이렇게 막 인스타에 막 월급 루팡 하고 싶어요. 이런데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건 아니면 뭐 나중에 직장 나가서 직장 일을 하시는 거건 좀 먼저 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건 여러분들 성장에도 그렇고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데도 그렇고 분명 유리한 포인트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 사진을 통해서 좀 듣기 싫으실 수 있지만 꼭 한 번쯤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절대 막 세상에 뭐 이렇게 어, 받은 만큼만 일할래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정말 안 좋은 얘기들이고 뭐 이렇게 내가 어떤 조직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하면 그 조직의 노예화되어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경험하는 만큼 다 나의 성장이고 내 경험치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약한 언어들에 좀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긴 나라들이 이제 진 나라들 중에 가장 대표격이 있는 나라죠. 그래서 독일과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래요. 독일 영토 감축, 배상금 지불, 식민지 포기, 비무장 다 당연히 독일이 졌으니까 당연히 독일한테 불리한 내용들인데 요거를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기 전에 이 조약의 큰 틀에서의 목적을 보셔야 돼요. 이런 전쟁이 다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긴 나라 협상국들 입장에서 봤을 땐 결국 이 전쟁을 일으킬 만한 어떤 배경을 제공한 나라는 독일이야. 쉽게 얘기하면 독일 때문에 벌어진 전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약의 목적은 쉽게 얘기하면 독일이 다시는 저런 짓거리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목적인 거야.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이 조약의 목적을 독일 너네 이런 짓 하는 거 정말 나쁜 행동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하지 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독일이 앞으로 안 할 거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안 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독일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아예 못 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독일의 능력 자체를 깎아먹어 버리는. 그게 이 조약의 목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독일이 잘못을 깨닫길 바라는 게 아니고 독일이 잘못을 깨닫든 말든 상관없이 독일이 어떤 마음을 먹든 앞으로는 침략 행동을 못하게끔 능력 자체를 깎아버리는 게 이 조약의 목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독일 영토도 이렇게 감축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시면 이 빨간색들 있죠? 이 빨간색이 이제 독일이 영토를 잃어버리는 그런 영토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배상금 지불은 당연해 보이죠? 그다음에 식민지 포기하는 거. 요거는 뭐 때문으로 보여요? 요거는 우리가 앞서 나왔었던 민족 자결주의 때문으로 보이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비무장은 당연히 무장하지 말라 이거죠. 근데 요게 이제 단 한 명의 군인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군인이 있어도 되지만 그 일정 규모 이상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나라를 지킬 수는 있어도 다른 나라의 침략은 꿈도 못 꾸는 정도의 규모만 유지해라.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뭐가 제일 이 네 가지 조항 영토 감축, 배상금 지불, 식민지 포기, 비무장 중에서 하나만 가져간다면 뭐가 제일 중요해 보여요? 아무래도 민족 자결주의 앞서서 배운 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식민지 포기를 아마 고르실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맞아요. 이거 중요한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식민지 포기 민족 자결주의랑 연결해서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거 두 번째고 가장 중요한 건 의외로 이겁니다. 이거 당연해 보이는데 이거 왜 중요하냐? 왜냐면 너무 심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떤 나라가 전쟁을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르면 진 나라가 이긴 나라한테 배상금을 지불하는 건 거의 당연한 거라 그랬죠. 거의 전쟁 끝난 이후에 맺는 거의 모든 조약들이 패배한 나라한테 배상금 지불을 요구한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한 걸 수 있어요. 근데 배상금이라는 거는요. 이제 전쟁에서 진 나라가 이 전쟁에 책임을 지고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이 전쟁 때문에 썼던 비용, 그 피해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순히 전쟁에서 일단 그것만으로도 이게 지금 1차 세계대전은 1대1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여러 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전쟁에 연루가 돼 있잖아요. 더구나 이제 유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연루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긴 나라들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죠. 영국, 프랑스, 미국, 그죠? 한두 개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이긴 나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만으로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배상금의 목적은 단순히 이긴 나라들의 피해를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이라 해서 끝이 아니고 독일이 앞으로 다시는 침략을 꿈꾸지 못하도록 경제적으로 완전히 피해를 입히는 거.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막대한 비용이 배상금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배상금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배상금이 너무 심한 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베르사유 조약 중에서 물론 식민지를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식민지를 포기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배상금 지불 너무 심했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 패배했던 다른 나라, 오스트리아나 오스만 제국과도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랑 맺은 조약을 생제르맹 조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 오스만 제국과 맺은 조약을 세브르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 지역명들이에요. 근데 요거는 기억 안 하셔도 괜찮은 게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독일과 맺은 베르사유 조약이랑 뭐 큰 차이가 없고 대표성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는 독일과 맺었던 베르사유 조약 정도만 기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뭐 생제르맹 조약, 세브르 조약 뭐 어느 나라랑 맺은 건지 이름을 다 기억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긴 나라가 진 나라 가지고 있었던 해외 식민지 이것도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이 어설프게 되는 거예요.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되면 이런 문장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민족 자결주의를 적용을 해놓고서는 그 식민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식민지는다. 패전국들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이긴 나라들이 위임 통치령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논란거리죠. 그래서 진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들을 다는 아니지만 그 일부를 이렇게 이긴 나라들이 위임 통치령의 형태로 식민지처럼 가져간다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논쟁거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파리 강화회의를 통해서 승전국은 자기 이익을 지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민족 자결주의가 자기들이 얘기했었던 이거 미국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미국 윌슨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데 그죠? 윌슨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데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승전국한테는.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체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어떤 독일과 이긴 나라들이 맺은 조약인 베르사유 조약 그 내용이 유럽 전체를 운영하는 체제가 됐다. 시스템이 됐다.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유럽 전체에 적용되는 시스템을 무슨 체제라고 부르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긴 한 것 같아요. 옛날의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우리 왜 나폴레옹 전쟁 끝나고 나서 그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겠다 무슨 타임머신 얘기했었던 빈 체제. 빈 체제 이후로 오랜만에 전 유럽에 적용되는 하나의 시스템. 빈 체제 이후로 오랜만에 베르사유 체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참전국이자 전쟁터였던 국가들 모두 전쟁에 피해를 입었다.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진나라는 당연하고 진나라는 당연한 거고 이긴 나라도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원하게 한판 싸우고 나면 그러면 진 애는 당연히 많이 다치는 거겠지만은 이긴 애라고 안 힘드냐고. 이긴 애라고 안 다쳐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나라는 당연한 거고 이긴 나라도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영국, 프랑스 이렇게 이긴 나라들도 피해가 있다.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굳이 왜 하느냐? 이게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예외인 나라가 있어서 그래요. 예외인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은 애초에 이 전쟁에 안 들어왔었죠. 우리 멀로 독트린 기억나시죠? 우리 아메리카도 너희 유럽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너희 유럽도 우리 아메리카한테 간섭하지 마라. 그 정책을 원래는 유지해오고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1차 대전이 벌어질 때 미국은 언급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 전쟁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봐봐요. 1차 세계대전은 거의 모든 전투가 다 어디서 있었어? 지리적인 것만 보면 유럽에서 있었죠. 그래서 전투가 벌어진 지역만 보면 유럽 대전이라고 해도 될 만큼 거의 모든 전투가 다 유럽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유럽 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 전쟁에 있어서 본토에서의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긴 나라이기만 하고 피해는 거의 안 본 나라가 미국인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다 전 세계에 있어서 1티어급의 경쟁 중인 나라였다고. 1티어급 그 티어 안에서 경쟁 중인 나라였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전쟁에서 이겼든 졌든 피해가 너무 커요. 그래서 팍 꼬꾸라졌어. 그런데 미국만 혼자 거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우뚝 서서 혼자 남은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하는 얘기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 전에 미국과 경쟁했었던 영국, 프랑스, 독일이 너무 큰 피해를 겪으면서 꼬꾸라지고 미국만이 우뚝 섰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이 전 세계를 압도하는 그런 어떤 넘버원의 국가가 됐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미국이 어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1티어급의 국가였다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원티어급이 아니고 아예 압도적인 제1국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가지 세계를 주도하는 것도 결국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하고 그죠?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일본도 승전국이 돼서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이건데 사실 일본은 유럽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구권 국가가 아니잖아요. 아시아권 국가잖아요. 심지어 유색인종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유럽인들 생각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실 미국도 대륙상 유럽은 아니지만 결국 영국에서 건너간 애들이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종적으로 보면 유럽 국가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런 서구권 사람들이 볼 때 일본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랄까 유색인종이고 백인이 아니고 그리고 식민지가 조선, 대만 이렇게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뭔가 제국주의의 반열에 올라서는 식민지를 가질 법한 클래스의 그런 국가는 아닌 걸로 느껴졌단 말이야.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식민지가 있으면 안 되는 나라가 딱 정해졌죠. 근데 일본은 어쨌든 이긴 나라잖아. 실제로 식민지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국제적 위상이 조금 올라갔다. 일본 좀 치는데 요 정도 느낌이에요. 정말 무슨 일본이 탑급으로 올라갔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더구나 사실은 요 동그라미 3번의 문장은 조금 애매한 게 일본은 분명히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지만 1차 세계대전 1919년에 끝나잖아요. 그럼 1920년대를 거칠 거 아니에요. 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대 내내 일본은 사실은 경제 위기를 많이 겪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아주 틀린 말도 아니지만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애매한. 그래서 근데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탑급으로 올라섰다 이게 아니라 전보단 나아졌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1차 세계대전은 세계대전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전 세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럼 봐봐. 전쟁이 다시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목적은 뭐겠어요?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전쟁에 만든 말은 평화잖아. 그러니까 이제 평화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기억나시죠?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랑 같이 했던 얘기죠. 파리 강화회 때 같이 했던 얘기인데 평화가 지켜져야 되는데 평화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혼자서는 안 되는 거니까 서로가 도와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국제 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이 국제 연맹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제 연맹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 국제 연합의 선배급 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국제 연맹인데 요거 만들자고 누가 주도했겠어요? 윌슨 대통령이 주장했잖아. 그죠? 그래서 윌슨 대통령의 주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화 기구예요. 그런데 웃긴 건 미국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되는. 그러니까 왜 안 들어오는지는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주장하고 나서 미국이 마땅 뭐야 마침 또 안 들어오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왜 안 들어오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지. 요 왜 안 들어오는지의 과정을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왜 안 들어오냐면 그 윌슨 대통령은요 민주당이었어요. 민주당이었고 윌슨 대통령이 집권을 하는 기간 동안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윌슨 대통령은 가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되니까 어떤 평화를 지켜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다 같이 노력해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국제기구를 만들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막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미국 내에서 총선이 벌어져요. 총선. 얘는 대통령이잖아.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뽑는 건데 국회의원 선거를 쭉 하고 보니까 민주당이 진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이 더 많이 당선이 됐어. 근데 공화당은 뭘 바라냐면 전쟁 끝났으니까 다시 옛날에 멀로주의 고립 정책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유럽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아메리카끼리 그냥 잘 살자. 요걸로 전쟁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오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이유, 그러니까 미국 국내 정치 이유 때문에 미국은 안 들어오게 돼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하자고 했다가 미국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황당하잖아. 그래서 왜 그런 건지를 그거를 이제 이해가 당연히 안 가실 것 같아서 과정을 설명드린 거지. 미국이 왜 안 들어오는 건지에 대한 그 미국 국내 정치 문제까지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미국은 안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최강국은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리고 이거 하자고 한 나라도 미국이잖아. 근데 미국이 빠졌단 말이야. 그럼 국제연맹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약간 그런 요새들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그런 느낌이죠. 앙꼬 없는 찐빵? 앙꼬가 뭔지 알아요? 찐빵 먹으면 딱 한 입 베어 물면 안에 파당꼬. 그게 앙꼬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음, 슈크림 없는 붕어빵? 아니면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안에 그 저기 뭐야 마시멜로우 없는 몽쉘통통?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지. 할 이유가 없는 거지.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군사적 수단도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적 수단을 받쳐줄 만한 힘이 있는 나라가 들어와 있는 나라 중에 없는 거야. 그럴 법도 하죠. 미국 빠지고 나면 그나마 제일 센 나라가 영국, 프랑스, 독일인데 다 지금 전쟁 때문에 엉망진창 돼 있잖아요. 그리고 독일은 또 들어오지도 못했다고 전쟁을 나중에야 들어와요. 나중에야. 독일은 처음에는 못 들어와요. 전쟁을 일으킨 나라니까. 소련도 처음에는 배신한 나라니까 못 들어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 국제연맹을 운영함에 있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적 수단을 대줄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그럼 봐봐. 국제연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기구죠. 그럼 만약에 어떤 나라가 A나라, B나라 두 나라가 시비가 붙었어. 그럼 국제연맹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싸우지 마. 죽여버린다. 이걸 해야 되잖아요. 사실 평화를 지킨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앞에 싸우지 마보다 뒤에 죽여버린다. 이게 더 중요해요.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싸우지 말라고 했을 때 안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이 빠졌죠. 군사적 수단 없죠. 그러면 A나라 B나라가 만약에 갈등이 생겼어. 그럼 가서 노력은 하겠죠. 야, 싸우지 마. 무서워. 너 어떻게 싸우지 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국제연맹이 물론 어떤 갈등이 터지면 노력은 하는 거지만 의미가 있겠냐고. 그죠? 붕어빵을 사 먹었는데 팥도 없고 슈크림도 없고 그냥 밀가루 떡이야. 뭐야 그게. 먹긴 먹은 거죠. 하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국제연맹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터지면 노력은 해요. 근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국제연맹은 굉장히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이 지금 전쟁을 제재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이 없다. 이 문장 뭘로 보여요? 앞으로 벌어질 2차 세계대전의 예고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만약에 갈등이 터지면 그 국제연맹이 강력한 힘으로 잘 통제했다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국제연맹이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군사적 수단도 없고 실질적인 힘이 없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갈등이 터졌을 때 그걸 국제연맹이 제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었던 게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막 이런 모습도 보여요. 이렇게 막상 국제연맹 주도로 평화회의하면 다들 착한 척들 하느라고 막 우리 군비를 축소합시다. 군대에 들이는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군대 1차 세계대전도 끝났는데 더 이상 막 군대를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 말은 해요. 군대 줄이자고. 근데 실제로는 누가 줄여요? 아무도 안 줄이지. 누가 줄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만 바보 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 그래서 국제연맹이 노력은 하지만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이 없고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민족주의가 발전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죠. 왜냐하면 전쟁을 거쳤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 공격해오는 적에 대해서 우리를 지키는 거잖아. 그럼 우리 민족이 더 똘똘 뭉쳐야겠죠. 그럼 당연히 민족주의가 발전하죠. 그리고 요거 말고 전쟁을 했다라는 거 말고 민족주의가 발전하는 계기가 하나 더 있죠. 민족주의 비슷한 단어를 되게 최근에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죠? 미국의 윌슨 대통령 주도로 주장됐었던 민족자결주의죠. 민족자결주의. 그래서 민족자결주의가 쭉 퍼져나가면서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보세요. 식민 지배 당하던 유럽 여러 약소 민족이 독립한다.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거 어느 나라 얘기하는 건지 생각해 내실 수 있어요. 생각 잘 해보자. 유럽의 여러 약소 민족이 독립했대요.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럼 그 얘기는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독립을 안 한 상태라는 거고 어떤 거대한 나라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나라는
여러 약소 민족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나라 자체는 다민족 국가겠죠. 그죠? 어떤 나라 얘기하는 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나라가 전쟁에서 이겼으면 이렇게 될 일이 없겠죠. 지금 유럽의 여러 약소 민족이 독립했다는 건 민족 자결주의 적용을 받았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패전국이겠네. 패전국들 중에서 되게 여러 민족을 끌어안고 있었던 다민족 국가. 오스트리아 얘기예요. 오스트리아.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이 되면서 오스트리아가 데리고 있었던 작은 민족의 여러 민족들이 다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오스트리아는 거의 해체처럼 돼버리는 거죠. 지금 보시면 요 파란색 초록색 보이시죠? 요게 원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 그래서 원래 오스트리아예요.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요게 원래 오스트리아인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베르사유 체제 들어가면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돼요. 요것만 남은 거예요. 요것만. 요것만. 그리고 요게 다 독립해버린 거예요. 지금 지도 보면 구분되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거의 완전 확 짜그라들었죠.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 남아있는 요 땅, 오스트리아는 다민족 국가인데 게르만족이 주도한다 그랬잖아요. 요 동그라미에 해당한 요 땅만 게르만족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게르만족들이 살진 않지만 지배해왔던 그 땅에 살고 있는 게르만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오스트리아 안에 살면서 게르만족의 지배를 받았던 그 민족들이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아서 다 독립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게르만족이 아닌 땅들은 다 독립해버리고 확 짜그라든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 지도에서 오스트리아를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이게 스위스고. 그러니까 원래는 요 정도 됐던 나라인데 요것만 남은 거야. 여기에 게르만족들이 사는 거고 나머지 게르만족들이 아닌 애들이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아서 다 독립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유럽 대륙 말고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민족운동이 활발히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당연히 이제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는 거겠죠. 근데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는 것도 당연히 맞는데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지에서 민족운동이 요 시기에 활발하게 발생하는 게 민족 자결주의 영향도 있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내셔야 돼요. 요거 지금 기억 안 나시면 잠깐 일시정지 누르고서라도 기억해 보세요. 요때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지 지역에서 민족운동을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게 만들었었던 국제적인 배경이 민족 자결주의 퍼지는 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 뭐냐면 요겁니다. 소련 기억나시죠? 레닌. 소련이 코민테른을 만들죠. 사회주의를 퍼뜨리기 위해서. 커뮤니즘 인터내셔널. 그죠? 코민테른에서 하는 게 뭐였어? 사회주의를 좋은 이미지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여러 약소 국가들, 식민지 상태에 있는 나라들한테 독립운동을 지원해 주죠. 너네 정말 고생한다. 너네 정말 멋있어. 그리고 너네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사회주의가 이렇게 착한 거란다. 요거 했었죠. 그래서 요 코민테른의 지원을 받아서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근데 요거는 3.1운동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3.1운동은 그 한국사 차원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조금 세계사적으로도 좀 아이코닉해요. 조금 상징성이 있어. 왜냐면 저 당시에 이제 민족 자결주의 그다음에 코민테른의 지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벌어졌었던 독립운동, 민족운동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3.1운동, 그다음에 중국의 5.4운동, 그다음에 이제 인도에 간디가 있었던 여러 가지 뭐 반영 소금 운동이나 뭐 이런 운동들인데 그런 운동들이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의 오사운동이나 아니면 인도에서의 간디가 벌였던 독립운동들은 직접적으로 3.1운동을 언급해요. 뭐 이제 그 중국의 오사운동을 이끌었던 천두시도 그렇고 인도의 간디도 그렇고 그러니까 봐봐요.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은 규모가 큰 나라잖아요. 안에 인구도 되게 많고. 근데 걔들이 볼 때 조선은 진짜 작은 나라거든. 그 당시에 인구가 뭐 2천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정도 규모였단 말이에요. 2천만 채 안 되는. 근데 중국이나 인도는 막 억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가 볼 때는 저렇게 작은 나라에서도 뭐 우리가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딱 두 개만 들고 나와서 독립운동 하는 거잖아요. 뭐뭐 들고 나오는 거야? 용기랑 깃발 하나 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쟤들도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은 우리가 못할 게 뭐냐. 그래서
조선이 벌였던 3.1운동이라는 어떤 독립운동은 사실은 되게 세계사적으로도 좀 아이코닉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다른 중국이나 인도, 특히나 아시아권에서는 3.1운동의 영향을 정신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영감이 된 거죠. 인스퍼레이션이 된 거지.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 독립운동에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3.1운동이 되게 조금 민족 자결주의와도 영향이 깊고,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많은 걸 느낀 거예요. 배신감도 느끼고, 그리고 동시에 아 이게 독립이라고 하는 게 무슨 민족 자결주의 이런 얘기 들었다고 남이 시켜줄 걸로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직접 싸워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깃발 들고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 하고, 물론 독립을 그 당시에 얻어내진 못했지만 3.1운동을 통해서 직접 독립을 얻어내진 못했지만 또 우리가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구조와 정신적 배경이 됐고, 다른 식민지 상태에 있는 나라들한테도 굉장한 영감을 줬다. 굉장한 인스피레이션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발전, 요거는 조금 재밌게 볼 만해요. 뭐냐면 봐봐요. 이긴 나라들 지금 잠깐 일시정지하고 승전국으로 분류할 수 있는 나라들을 한번 쭉 꼽아 보세요. 그럼 뭐 이런 나라들이 있겠죠. 협상국에 해당하는 나라들. 영국 있고요. 프랑스 있고요. 미국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그런데 걔네는 조금 주전 멤버가 아니니까 좀 빼자고. 그죠? 그다음에 소련, 얘들은 배신자니까 꺼지라 그러고. 그죠? 중간에 빠졌잖아. 그럼 이제 제일 메인급 주전이 얘들인데, 얘들이 봐봐. 그러려고 그렇게 모인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모인 건 아닌데, 가만 보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 하면 우리 중간고사 때 우리 되게 힘들게 했던 나라들 아니에요? 그죠?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을 제일 많이 괴롭힌 세 나라가 저기잖아요. 영국, 프랑스, 미국. 기억나시죠? 영국의 뭐? 권리장전, 명예혁명. 그다음에 미국 뭐예요? 독립혁명, 독립선언문. 그다음에 프랑스 뭐예요? 대혁명, 프랑스 혁명. 그죠? 인권선언문. 이 나라들은 왕이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지만 어쨌든 다 정치의 주인을 뭘로 보는 나라들인 거야? 시민으로 보는 민주주의의 국가들인 거예요. 그죠? 의회가 있고 헌법이 있고 시민이 정치의 주인인 민주주의의 국가들인 건데, 여기를 상대로 싸우는 동맹국이었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아직도 제국이라고. 아직도. 그죠? 아직도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겼어요? 여기가 이겼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 끝나고 나서 보니까 뭘로 보이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황제가 다스리는 시스템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시스템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러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정치의 트렌드는 뭐겠어요? 황제가 지배하는 시스템이겠어? 민주주의겠어? 당연히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패전국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오스만 제국 이런 나라들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정부를 새롭게 구성해야 돼요. 특히나 독일은 황제가 도망가 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황제 도망간 상태에서 공화정의 임시정부를 세운 상태였죠. 그렇게 뭐 독일이든 오스트리아든 오스만 제국이든 패배했기 때문에 정부를 새롭게 세워야 되는 나라들은 어떻겠어요? 기왕에 정부를 새롭게 세울 건데 불에 터지고 패배한 게 입증된 황제 시스템으로 가겠어? 아니면 이겼고 이젠 정치의 트렌드가 된 민주주의를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주의 공화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새롭게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 나라들,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이런 나라들이 새롭게 공화정의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오스트리아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국가를 성립하는, 독립했던 민족 자결주의 영향 받아서 오스트리아로부터 독립하는 뭐 체코슬로바키아나 헝가리나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을 한다는 건 자기만의 정부를 만든다는 거죠. 그럼 자기만의 정부를 만들 거라면, 자기만의 정부를 만들 거라면 이제 와서 황제를 세울 거예요? 아니잖아요. 민주주의가 트렌드인 게 다 밝혀졌는데.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독립하는 체코슬로바키아나 헝가리 이런 나라들도 공화정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독일이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이름을 쓰는데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해요. 근데 뭐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표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전쟁에서 진 나라들도 새롭게 정부를 세우면서 공화정으로, 민주주의의 공화정으로 많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로부터 독립한 새롭게 만들어진 신생국들도 대체로 공화정의 민주주의로 간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라색 박스로 쳐진 나라들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나라들인데 다 민주주의 공화정으로 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전쟁에서 일반 시민의 역할이 매우 컸기에 시민의 주의가 높아졌다. 요, 요거 누구 놓고 하는 얘기일까? 사실 모든 시민을 다 놓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모든 시민들이 다 전쟁을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하고 희생을 했으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이거를 모든 시민이라고
말하는 게 당연히 맞아요. 맞는데 이걸 남자에도 적용하기에는 남자들은 적용받을 수 있는 인구 자체가 너무 줄어들어 있죠. 그죠? 사실은 동그라미 3번은 여성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날 거예요. 1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여성들이 직접 전투병력으로 전선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후방에서 전쟁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자기가 맡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입증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어떤 사회의 주체적 주인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성의 투표권, 참정권이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지면서 기존의 남성들에게 참정권이 있었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성들에게까지도 참정권이 주어지면서 진정한 의미의 보통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여성의 참정권,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권리, 이런 것들도 조금씩 보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이 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이후에 이렇게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